네, 이데일리 TV 갑니다. 현대차, 삼성전자, 셀트리온, 원익 IPS, 로보스타, RFHIC, 쌍용차, 시즌 들어있습니다. 한국경제TV는 비트컴퓨터, LG하우시스, 종근당, LG디스플레이, 서울반도체, 원익 IPS, 셀마테라퓨틱스, 종근당까지 선정을 했고요. 매일경제TV는 메가ICS, 이수화학, 시즌, 종근당바이오, 대명소노시즌, 비비안, 농심 선정됐습니다. 자, MTN입니다. GL팜텍, 조이시티, SNK, 하림, 에이스테크, 종근당 그룹주 들어가 있네요. IS동서, 그리고 쌍용차까지 선정이 돼 있습니다. 네, 오늘 장 특징주들을 좀 살펴봤는데 지금 보니까 좀 그동안 못 보던 종목도 몇 개 올라와 있긴 합니다만 어떻게 이슈들이 좀 있는 것들이 올라와 있는 것 같네요. 예. 그러니까 전형적인 개별주 장세를 그쵸.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개별주라고 하더라도 무슨 업종이라든지 아니면은 테마라든지 이렇게 묶이는 부분들이 있는데 뭐 거의 남자들 잘 표현 쓰는 각계전투식으로 너무 춘추전국식 시대 같은 그런 뭐라 해야 될까요? 종목들이 막 여러 개 많이 퍼져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공통분모라는 게 조금은 없듯이 공통분모가 될 만한 어떤 똑같은 교집합이 될 만한 것들 없이 뭐 종목들을 다 전부 나열한 것 같은 느낌? 저는 그러게요. 좀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얼마 전까지만 해도 네. 재장주 위주로 많이 특징주들이 그러니까, 올라와 지난주까지만, 있었는데, 네네. 예, 근데 또 이번 주 보니까 또 좀 각계전투 같다 이렇게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만큼 시장이 많이 변했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참 네. 빨리빨리 변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드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보셨을 때 좀 네. 어떤 종목들이 가장 좀 특징이 있다라고 보셨나요? 한 세 가지 종목 이야기 좀 해보죠. 오늘은 특징보다는 조금 주목을 해볼 만한 종목들을 좀 준비를 했는데 예. 일단은 먼저 현대차입니다.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현대차만 볼 게 아니라 쌍용차 그리고 로보스타를 좀 같이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게 다 네. 이데일리 TV에 포함이 되는 종목군들인데 일단 아시다시피 현대차가 그 보스턴 다이내믹스라는 로봇 그 기술을 가지고 있는 업체를 인수한 건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네. 물론 뭐 현대차가 앞으로 로보틱스 사업을 추진한다는 부분은 다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이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어떤 과거 이력이 될까요? 이런 부분들은 모르신 분이 계실 것 같아요. 2012년도 같은 경우 구글이 이 회사를 인수했었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2017년에 소프트뱅크가 인수를 했었는데 이 소프트뱅크가 가지고 있는 지분의 80%를 현대차가 가져왔고 나머지 20% 소프트뱅크 분명히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저는 여기서 좀 주목을 해보고 싶은 것이 소프트뱅크보다는 좀 구글 쪽으로 주목을 하고 싶은데 구글이 왜 인수를 했다가 다시 팔았을까? 라는 그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이 내용을 저도 궁금해서 한번 찾아보니까 예. 좀 두 가지적인 문제가 있더라고요. 하나는 첫 번째는 서로 이제 너무 안 맞았던 거야. 그러니까 보스턴 쪽하고 구글 쪽하고 이 경영진이 이 회사를 운영해 나가는 운영 차력이 안 맞다 보니까 싸움이 나왔다 그러더라고요. 그게 첫 번째 이유고 네. 두 번째는 어떤 새로운 기술이 나올 때마다 항상 나오는 얘기지만 기술력에 대한 문제.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그러니까 상상 어떤 영화 속의 어떤 상상 이런 부분들을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으로 만드는 것은 쉽습니다. 그런데 이 소프트웨어적인 기술력을 하드웨어적으로 만드는 건 쉽지가 않아요. 예를 들면은 예전에 뭐 아바타 같은 영화를 보게 되면 진짜 공상과학 현실이잖아요. 예. 근데 그런 부분들을 영화로 만든다라는 거나 그러니까 우리 상상성이 있던 거잖아요. 그 상상성이 있던 것들을 영화로 만든다라거나 아니면은 홀로그램 같은 소프트웨어 만드는 것은 어렵지가 않아요. 그런데 그 아바타에서 봤던 그런 기술력을 지금 현재 바로 하드웨어적인 측면으로 물건으로 만들려면은 쉬울까요? 쉽지 않겠죠. 쉽지 않겠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구글이 그것 때문에 포기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그러니까 지금 개념으로 보게 되면 자율주행인 거죠. 이 자율주행 기술이 2012년도 그때 인수할 당시에 이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가진 하드웨어 기술과 그리고 구글이 가지고 있는 소프트웨어 기술이 이게 접목이 돼야 되는데 이게 너무 쉽지가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오차라든지 노이즈라든지 이런 부분이 너무나 좀 심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기업에서는 비용이 계속 들어가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비용 문제 때문에 철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아직까지도 보스턴 다이내믹스 같은 경우에는
기술에 대한 부분들은 상당히 극찬을 좀 받고 있어요. 근데 이거를 산업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아직까지 넘어야 할 산이 되게 많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한 번씩 그 뉴스 보다 보면 해외 토픽이라든지 뭐 과학 사이언스라든지 보게 되면은 이렇게 사족 보행한 로봇이 나왔고 막 산이 발로 차도 걸어고 이런 게 있잖아요. 예. 그게 보스턴 다이내믹스예요. 그 회사가 보스턴 그렇군요. 다이내믹스예요. 네. 근데 그게 또 조작설이 있더라고요. 그게 자율주행으로, 그러니까 자율수행으로 알아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이게 뒤에서 무선으로 리모컨을 조종했다는 설이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게 완벽하게 자율주행에 대한 그 기술력이 확보가 안 되다 보니까 이런 논란거리가 있는데 네네. 그래서 아마 이런 논란거리 때문에 아마 예전에 2012년도 같은 경우 구글이 포기를 하지 않았었나 생각이 드는데 결국 근데 현대차가 앞으로 갈 방향이 로보틱스, 자율주행, 네. 그러니까 전기차를 하든 수소차를 하든 앞으로 자율주행 기술을 가야 되잖아요. 그렇게 봤을 때 지금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기술이 조종 로봇 원천 기술이라는 것을 이제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여기에 제가 보기엔 주목을 한 것 같아요. 조종 로봇 원천 기술 같은 경우는 자율주행과 상당히 연관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테슬라가 자율주행 기술 계속 레벨업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레벨을 하게 되면서 그 지도, 그러니까 이거를 내비 기술이어야 될까요? 이 내비 기술에 돌발 상황이 발생됐을 때 이 돌발 상황을 피할 수 있는 기술력을 접목시켜야 레벨 5가 완성이 되게 되면 자율주행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레벨 5로 가기 위한 어떤 그 위험 회피 기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보스턴이 기술을 현재 가지고 있습니다. 그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있는 거죠. 예. 죄송합니다. 하드웨어적인 어떤 원천 기술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근데 이 원천 기술을 꽃피우기 위한 어떤 산업화, 이 부분 아직까지 많이 부족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자율주행에 대한 어떤 완성도를 이제 앞으로 현대차가 얼마만큼 완성을 시키냐에 따라서 아마 이 자율주행에 대해서 조금 더 진보를 하느냐, 퇴보가 네. 되냐, 아니면 구글처럼 포기를 하느냐, 아마 갈림길에 놓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연유들 때문에 현대차가 좀 인수를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로봇 관련주가 좀 강세를 보입니다. 로보스타라든지, 예. 어제죠? 로보스타라든지, 유진로봇이라든지, 뭐 이런 회사들이 부각이 되고 있는데, 아마 앞으로 이 로보틱스에 대한 얘기가 나올 때마다 제가 볼 때는 앞으로 이 로봇 관련된 종목들에서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예. 제가 짧게 마지막으로 좀 말씀드릴게요. 지금 이 회사를 인수하고 난 다음에 가장 먼저 시도할 부분들이 스마트 물류 로봇을 제일 먼저 시도를 할 겁니다. 그런데 로보티즈 같은 경우에 그 5G 통신 환경 내에서 실외 배송 로봇을 현재 개발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로보스타라든지 유진로봇도 주목을 해야 되겠지만은 로보티즈라는 종목도 한번 서비스 스마트 물류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로보티즈라는 종목도 한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말씀 드리고 싶네요.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좀 관심 있게 주목해서 살펴볼 만한 그런 종목으로 네네. 꼽아주신다고 했는데 딱 거기에 맞는 그런 종목이 아닌가라는 그래요? 생각이 드네요. 네. 그래서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께서도 로보틱스 관련해서 로봇 관련된 테마주도 네. 지금 굉장히 또 눈여겨보고 계신 분들이 있으니까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다음 특징주로 넘어가 보죠. 네, 다음은 LG 디스플레이인데요. 현대차에서 얘기를 너무 많이 해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 짧게 좀 말씀드릴게요. 강조하고 싶으셨나 봐요. 예. 아무래도 좀 새로운 테마가 형성이 됐다는 그런 그런 기대감이 될까요? 이런 네. 부분들 때문에 조금 제가 주목을 하고 있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LG 디스플레이는 잘 아실 거예요. 이제 전체적인 어떤 회사 매출이 LCD에서 이제 OLED 쪽으로 넘어가게 되면서 3분기 흑자전에 성공을 했고, 그리고 연간 기준으로 봤을 때 내년에 또 흑자 턴어라운드에 대한 기대감이 있습니다. 근데 이 얘기는 올해 1월 달부터 계속해서 나왔었어요. 그리고 이 내용에 대한 부분들을 꼽히운 것들이 2분기 컨퍼런스 콜, 여기서 꼽히었는데 2분기 컨퍼런스 콜에서 LG 디스플레이가 어떤 얘기를 했냐면은 대형 OLED에 대한 어떤 본격 양산, 그리고 광저우 공장에 대한 본격 가동, 스마트폰용 POLED였던 출하 확대, 이 세 가지가 하반기에 가능하게 되면서 흑자 전환되고 2021년도 기대를 가지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그게 하나씩 진행이 되고 있다는 거죠. 광저우 공장 코로나에 염려가 있었지만은 가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48인치, 52인치 TV라든지 그리고 롤러블 TV. 예. 롤러블 TV도 이것도 주문 제작이더라고요. 되게 이런 게 비싼데. 참. 그래서 이런 OLED 매출에 대한 극대화, 그리고 지금 스마트폰 OLED 같은 경우도 아이폰에 12을 이제 공급을 해요. 그러니까 이 LG 디스플레이가 이번 2분기 컨퍼런스 콜에서 얘기했던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다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이루어지게 되면 흑자 전환이 가능할 거다. 이게 나왔었거든요. 근데 그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적어도 실적적인 측면에서는 좀 기대를 해봐도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차트적인 측면을 보더라도 최근에 기관인지 외국인 동반 매수가 유입이 되게 되면서 지금 이 회사 같은 경우에 지금 3월 달부터 지금 보시면은 3월 달 8,500원부터 최근에 9월 달까지
17,000원까지 거의 2배가량의 주가 상승이 나왔었습니다. 예. 그리고 난 이후에 주가가 9월 달부터 지금 11월 달까지 좀 쉬어가다가 최근에 와서 12월 달 들어와서 주가가 좀 반등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2차 상승, 그러니까 주가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는 수급까지 반영이 되게 되면서 내년에 대한 기대감도 반영이 되게 되면서 이제 그러니까 신고가 재상승이 나오는 국면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좀 쉬어가게 된다라면은 LG전자라든지 LG 디스플레이 같은 종목들 쪽으로 잠시 시선을 돌려보는 것도 괜찮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네, 그러니까 어쨌든 목표를 세워놓고 목표를 네네. 달성해 나가는 이 달성률도 굉장히 중요한 측면이니까 네네, 그렇죠. 실적까지 받쳐줄 수 있는 측면이 있다라고 좀 선정을 해주신 것 같고 그러면은 마지막 특징주도 궁금하네요. 약간 네. 대형주일까요? 이번 종목도. 이거는 뭐 코스닥 쪽에서는 대형주라 봐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시젠이라는 종목이라고 시젠 종목을 준비를 했습니다. 예, 예. 코로나 참 지겹죠. 지겨운데 1년이 다 됐습니다. 네, 그러죠? 다들 힘드실 1년이 다 거예요. 됐고 지겨운데도 지금 계속 이슈가 되고 하다 보니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꼭 2018년대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 발생됐을 때 그때 계속 분쟁 이슈 얘기했듯이 이것도 똑같이 계속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이슈가 발생되다 보니까 다시 뭐 시제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있고 뭐 재택근무 얘기, 마스크 관련 종목들 얘기가 나오는데 그래서 시젠과 같은 이런 그 코로나 관련 종목들을 다시 봐야 되나? 이런 원초적인 어떤 고민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근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세 번째 자막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는 제가 볼 땐 주가에 대한 부분도 충분히 선반이 됐다고 봐요. 그리고 제가 항상 우스갯소리를 한 번씩 말씀드리는 게 있는데 뭐냐면은 소고기도 3번 연속 먹으면 맛이 없거든요. 진리죠. 예. 그래서 진짜 그래서 한 번 좀 쉬어줘야 돼요. 네, 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시즌이 지금 지난 2월 달부터 주가가 29,000원부터 32만 원까지 너무나 가파르게 올라왔어요. 근데 이 얘기를 왜 하냐면은 지금 제가 월급 100만 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 월급도 300만 원, 그 다음에는 700만 원 이렇게 받고 사람 심리예요. 그런데 300만 원이 이번 달에 300만 원 받았고 그 다음 달 600만 원을 받았는데 그 다음 달 650만 원을 받았어요. 600만 원보다 많이 받은 건 맞지만은 그 전에 인상폭 대비해서는 인상폭이 크지 않기 때문에 50만 원 더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50만 원밖에 안 올랐네? 이런 생각을 안 할까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람이다 보니까 할 수가 예,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맞습니다. 이 얘기를 왜 말씀드리냐면은 시즌이 마찬가지예요. 실적 좋은 거 맞아요. 그러나 실적 좋아지는 부분들이 그전처럼 2000%, 3000%, 5000% 계속 갈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주가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코로나가 지속이 되고 있긴 하지만은 이 코로나에 대한 호재가 이미 충분히 선반영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거죠. 예. 그리고 뭐 패션뿐만 아니라 주식시장도 유행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제는 조금 보내줘야 될 시기가 아닌가? 뭐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오늘은 시즌을 마지막 세 번째 특징주 꼽았습니다. 그럼 약간 좀 매도 전략이 지금 필요할 네네. 때인가요? 어찌 보면은 반등시 매도? 전문가들인 반등시 분들이 매도. 많이 얘기하는 네. 반등시 매도가 필요한 종목이 시즌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메가시에서 이런 종목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럼 이런 측면을 보면 네. 신규 매수에 대한 부분은 좀 주의할 필요도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추세적인 관점에서는 무조건 저는 매수 자제 반대를 드릴 수가 있겠죠. 그런데 네, 네. 개인 투자자분들 무시할 수 없잖아요. 단기 그쵸. 매매가 가능하신 분들은 들어가시는 무방하다라는 정석적인 얘기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어쨌든 투자 관점에 따라서 조금 다를 수 있다는 것까지 참고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특징 중 알아봤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